박수 좀 예, 예, 시민들한테 호의를 주시고 자,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사무총장 조용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분리를 해야 하나 장소 및 시간 관계로 생략하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간략하게 사단법인 기업회생협회에 대해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협회는 2014년 2월 한국기업회생협회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경영환경의 악화로 파산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14년 법무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고 2016년에는 한국기술개발진흥원과 공동사업으로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약 50개의 회생기업에 대한 수요 발굴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재도전 기업 10개 공공기술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회생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유황과 연계하여 위기에 처한 회사에 80억 이상의 투자 지원을 성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저희 협회는 여기 참석하여 주신 대선 주자님들의 정책 의지에 힘입어 국회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폐저거래 사회, 재기업 선도를 위한 위기기업 지원 특별법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기업회생 공공펀드 조성 사업을 제안하고 2017년 1차 공공펀드 조성 목표 100억 달성을 현실화할 것입니다. 또한 자구적인 노력에는 힘을 써 협회 회원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P2P 회사를 설립, P2P 펀딩을 통한 직접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재도전과 패자 부활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꾸준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본협회의 경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정책 간담회의 주최자인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협회장을 맡고 계시는 조봉구 협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봉구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 조봉구입니다.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참석해 주신 것은 대선 주자 여러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에 대한 기술을 하시기 위해 모이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회생기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대선 주자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소개해 준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전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안철수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수봉 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실 우리 KTI의 유중일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제주전 중소기업회 회장님이신 유희숙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박용원 팀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님, 그리고 한국공유협회 임상철 상무님, 상주경제연구회, 그리고 우리 중기중앙회 경영정책본부장님 다 호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사회정책연구원의 조원희 대표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진행이 좀 매끄럽게 소개를 해주셔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른 분들 여기에 와주신 정말 그 마음으로 저희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선 주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중소기업과 기업회생으로 재도전하는 기업을 위한 정책 발표와 공약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및 재도전 기업을 발전시켜 좀 더 나은 대한민국, 정말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경황이 없으셔서 내일을 제대로 소개를 못 드린 기회를 받았고 성남 분당을의 김정우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 889 김영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당의 최경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행사의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담회 사회는 KDI의 유종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유종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서 하면 되는 거죠? 앉아서 하시죠 뭐. 네, 선생님입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자리인 것 같은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이 고생 참 많이 했죠. 드디어 우리가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과연 정권을 바뀌면 나라가 바뀔 것인가 의구심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정한 나라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가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장 동력이 너무 쇠퇴해서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것마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독점하기 때문에 많은 그 젊은이들, 노동자, 농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희망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고 이것은 사회 정의의 붕괴일 뿐만 아니라 도전 정신과 혁신의 기운을 앗아감으로 해서 성장 동력 자체를 갉아먹는 그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협회는 그 중소기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에 빠진 후에 다시 그 재도전에 성공하신 그런 기업들이 나는 성공했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 악전고투 속에서 회생을 하면서 느낀 점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실함을 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대선을 향해서 뛰고 있는 그 두 분의 예비 후보님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지금 그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왜 이 두 분을 초청했는가? 저는 주최 측의 의도를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분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뭐 공통점에 앞서서 이 두 분은 소속 정당이 다르죠. 예. 소속 정당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견해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한 분은 공정 성장을 줄기차게 주장을 해오셨고 또 한 분은 공정 국가를 소리 높여서 외치시고 무엇보다도 기득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돈이 실력이 되는 이런 사회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정한 국가, 공정한 나라, 공정한 경제 이것을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 신념화되어 있는 그런 점이 공통점이 아닌가.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원래 말씀들은 잘 하시는데 그래서 과연 실천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두 분은 굉장히 실천력을 보여주신 이 자수성가하신 분들 아니에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 뭐 다 잘 아시는 대로 벤처를 통해서 성공했고 또 과연 뭐 정치 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고비도 맞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다당제를 어떤 이렇게 정착시키는 하여간 정치 벤처도 지금 뭐 절반의 성공을 했다고 할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요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성남시에서 거의 재정 파탄에 이르렀던 성남시를 재정을 복구하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하고 시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셨죠. 그뿐만 아니라요. 이분도 벤처기업인이세요. 금융 벤처 전에 하신다고 어떤 과거의 어떤 대통령이 뭐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주빌리 은행이라고 하는 벤처 기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셨고요. 참고로 그 은행의 대표는 저입니다. 단지 이 은행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좀 쓰는 거라서 그렇지만은 만든 지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무려 6,500억 원 정도의 악성 부실 채권 탕감을 했고 간접적으로 한 것까지 하면 뭐 2조 원 이렇게 했습니다. 세 분은 이 두 후보는 어떻게 보면 여의도 정치에서 지금 우리 여의도에 있습니다만은 좀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여의도 정치에서 뿌리를 받고 거기서 자라나온 분이 아니시고 뭐 변방의 뭐라고요? 장수. 변방의 장수? 이제 한양 도성에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여의도까지 오셨으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뭐 다 아시는 대로 국민들이 신물나는 여의도 정치 말고 좀 새 정치를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좀 끌려 나오신 그런 분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모신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인사 말씀 가름하겠고요. 두 분 경선 후보님들이 여러분한테 좀 정책도 소개하고 인사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속에 따라서 먼저 이재명 후보님이 말씀하신 한 5분 정도, 7분 정도. 네. 근데 모든 게 선배이신 우리 안철수 전 대표님 먼저.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 처음 사회자가 왕입니다. 이것이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여러분 소학이라는 책자에 보시면은 손님이 오셨을 때 주인이 문지방을 내려와서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의가. 그리고 손님한테 먼저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손님이 고맙습니다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주인께서 먼저 올라가십시오. 이것을 두 번을 서로 양보한 다음에 주인이 먼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도 이 사감이 조금 작용했을 것 같아요. 우리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빌리 은행이라고 이제
빚 내주는 은행이 아니라 빚 갚아주는 은행, 소위 서민 장기 연체 채권, 연체 채무를 정리해주는 그런 은행을 우리 공동은행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편향성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장철수 대표님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능하면 짧게 저희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그 핵심적인 원인은 권력 행사에 있어서 소수의 강자 중심의 정책을 수행했고 또 다수의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권력이란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의 약자들을 부양해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 본질적 기능인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은 소수의 강자들을 위해서 복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것으로 극적인 형태로 드러났고 결국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 시정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어서 결국 대통령이 강제 퇴임당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역시 공정한 나라, 다수의 약자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 질서 속에서 자기의 몫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즉 공정한 나라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 영역에서도 보면 실제로 이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정부 정책의 기조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어떤 지원 정책을 하든 예를 들면 산업 경제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꼭 다수 소수의 이 경제적 강자, 즉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주로 취하고 다수의 중소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고용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좀 방치하거나 오히려 피해를 입히는 방향의 정책을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강자 중심의 산업 경제 정책이 대전환을 이루어서 다수의 중소기업 또 거기에 더해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정책으로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고 오늘은 주로 중소기업에 관한 문제니까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저희의 중소기업 정책 또 회생 정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 이제 소수의 대기업들을 집중 지원하면 거기서 상당한 이제 영업이익을 포함한 성장이 가능하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중소기업과 노동자들, 국민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낙수 효과를 기대한 그런 정책이 중심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이게 이제는 전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성장 정책의 중심은 우리 안철수 전 대표님께서 꾸준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정 경제, 공정 성장에서 온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해서 저도 우리 안 대표님이 쓰시던 공정이라는 말을 또 저작권 있는 건 아니시니까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도 공정 경제, 공정 성장 이게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도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공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지원 정책이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금은 주로 재정 지원도 그렇고 R&D 지원도 그렇고 모든 지원 정책이 재벌 대기업 중심인데 이제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다못해 R&D 지원 예산도 그야말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서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사내 유보금으로 계속 쌓아나가는 재벌 대기업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많은 고용을 유발하고 산업 생태계를 그야말로 풍요롭게 만들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이걸 위해서는 역시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 우려치기라든지 또 기술 탈취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를 가하고 이런 기업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그 기업 경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제도 설치에 대해서는 크게 좀 중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현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청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고
중소기업을 대등하게 대기업 지원 정책에 버금가게 중소기업이 전담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담부에서 저희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부를 좀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부를 설치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정책을 다른 부처와 대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활성화 펀드라고 하는 걸 조성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중소기업 영역의 산업구조 조정 또는 중소기업 영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특히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 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고, 이 업무 중에 하나로 재도전, 기업 부활에 이 펀드가 유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선도투자금융공사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선도투자금융공사는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새로운 펀드가 될 겁니다. 정부의 총괄적인 경제 정보들을 투자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그야말로 창업, 또 발전, 시장 개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보니까 우리 안철수 대표님이 하신 거 거의 똑같아져 버렸는데, 이거 지금 베낀 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의 전업으로 종사할 중소기업 산업기관요원을 저희가 10만 명 양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10만 명 기관요원, 그래서 너무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역시 아이디어란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똑같은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전적으로 종사할 산업기관요원을 10만 명을 양성하는데, 이제 5년간 의무복무하되 연간 1,000만 원 정도를 정부 재원을 지정하고, 이걸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력 난도 해소하고 젊은 인재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또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업된 중소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모집할 때 경영권 위협 때문에 사실 투자 자금 모집이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는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의 가치는 일주로 하되 의결권을 5배, 10배 정도 추가 인정하고, 새롭게 투자하는 부분들은 다른 것은 다 똑같이 하되 의결권 부분은 이제 일주 1의결권으로 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처음 도입한 제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신규 중소벤처 기업들이 투자 자금 모집을 할 때 경영권 위협을 느끼지 않고 투자를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독립중소기업들의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재벌 대기업들에 종속되어 있는 하청, 이렇게 납품업체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독립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다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할 전문 컨설턴트들을 한 10,000명 양성을 해서 중소기업들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도전 중소기업들의 회생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게 실패는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공을 위한 정말 중요한 자산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실패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다시 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제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연대보증 제도, 이런 것들이 평생을 얽어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좀 제도적 개선을 하고, 실패했더라도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실적들, 기술과 자산들이 재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부 산하에 아예 재도전만 전담하는 과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사람보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건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상속받은 사람보다 자기가 노력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상속받은 정치인보다 자수성가한 정치인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수성가한 분들이 모인 자리라고 봅니다. 이제 지난번 썰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우연한 기회에 대본에도 없었습니다. 1, 2, 3번 정치인 중에서 누구와 친구가 되고 싶으냐 질문이 나와서 저는 뒤돌아볼 것도 없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재명 시장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내용과 맥이 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상속받은 사람보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온전히 세상을 바꾼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동질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려놓고 또 아주 즉흥적으로 화이팅이라고 외쳤습니다. 아마도 그런 좋은 인연으로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이제 마련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저는 2주 전 정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실리콘밸리가 성공의 요람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라 실패의 요람입니다. 성공한 기업들 100개 중에서 2~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기업들이 왜 성공했는지 다 조사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별로 공통점들이 없습니다. 그거 그대로 한다고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97, 8개 정도 실패하는 기업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거기서 실리콘밸리의 성공의 핵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모임과 같은 겁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재도전 기회를 주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오늘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재도전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실패한 기업인은 같은 실수 절대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걸 빼고 다른 방법들을 찾다 보니 두 번째 시도는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실패했다고 할 때 다시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면 앞의 2번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되면서 굉장히 높은 성공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2번 실패하고 3번째 성공해서 100배 정도 성공했다고 하면 그건 사회로 보면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사회에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 실리콘밸리는 실패의 개인적인 경험을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발전하는 사회,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실패 경험을 그냥 묻어버리면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 실패를 사회에서 함께 공유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성공 확률을 높일 때 그거야말로 진정하게 개인의 실패 경험을 사회 자산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입니다. 그 서울공대 교수님들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제 그 선진국 문턱까지 왔는데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남들이 하는 거 모방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제는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념 설계 능력이 필요합니다. 개념 설계 능력이란 무엇인가? 같은 상황을 보고 사물을 보더라도 거기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야 남들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 설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실패 경험들을 축적한 상태에서만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게 그 책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냥 무조건 새로운 거 만들려고 돈 쏟아붓고 사람들을 투입한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회가 실패를 용인하고 그 실패의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고 계속 그것이 사회적으로 축적이 된 상황에서만 새로운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축적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실패를 그냥 버려두고 전염병 보듯이 했습니다. 그게 결국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도 이제부터 필요한 건 축적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고 한 번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재도전 기회를 주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의 소중함을 인정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정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토론회도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귀중한 자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들의 그 아픔, 실패의 경험들을 넘어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체계화하고 자산화해서 우리가 더 큰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인지, 그게 이제 한국 사회 모두가 가져야 될 숙제입니다. 그것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창업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러한 것이 될 때만 한국 사회는 제도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교수님 잠깐 소중한 분 두 분 그렇게 하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의 재윤경 의원님 모셨습니다. 저쪽에 국민의당의 손금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 축적의 시간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 책을 참 감명 깊게 봤고요. 평소 생각하던 것들을 아주 그 공대 교수님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참 정말 중요한 얘기다. 그런데 뭐 최근에 교육 개혁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정답을 맞춰야 되는 교육, 거기서부터 바로 그 실수를 허용하지 않고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회 시스템이 돼 있는데, 정말로 이런 그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그것을 또 이런 그 실천력을 가지고 그런 이
이 두 분이 제가 아까 또 마지막에 강조했지만 이 두 분의 공통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죠?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 두 주자가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정말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참석하신 기업인들께서 이 두 분께 질문도 드리고 또 건의도 하고 그런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준비하시는 시간에 제가 우리 안철수 후보님 말씀 정말 공감을 하셨죠. 공감의 표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상속 시대를 끝내고 개척의 시대를 열자 이런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방송 토론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정한 세상, 그야말로 사람들이 기회를 갖는 세상을 만들려면 이제 물려받은 유산이나 또는 혈통, 출신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각 개인이 가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건 역시 정치적 영역이든 예를 들면 재벌 3세가 이 나라를 사실 경제적으로 다 지배하는데,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누구의 적자 뭐 이런 사람들이 상당 정도 이제 우월적 지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경쟁에서도 앞서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진 사회가 진정한 그야말로 공정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이 돼서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그런 점에서 정말 비슷한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두 분 모시고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만약에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국민의당 후보가 되시고 또 이재명 후보님께서 민주당 후보가 되시고 대선 본선에서 서로 경쟁을 한다 그러면 무슨 TV 토론 같은 거 시켜도 말이죠. 서로 생각이 같다, 공감한다. 계속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그렇습니다. 네, 질문 건의 해주시죠. 누구신지 잠깐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창조개발자협의회 회장 맡고 있는 박준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개 청정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저희들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창업 제로부터 성장하는 과정에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 말씀드릴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혹시 제가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주시면은 제가 그걸 잘 그 중에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는 게 사실은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부터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제도가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10만 양성 하신다는데 저는 이스라엘 같은 데는 군은 창업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군을 창업의 결합 삼아서 제대하기 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아니면 제대 후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기간을 창업 지원이나 창업 교육이나 아니면 창업 관련한 교육, 산업 관련한 교육을 하면은 10만 양성이 아니라 20만 양성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일 걸림돌들이 되는 게 이제 시험과 인증 이런 규제 관련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규제를 철폐하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규제가 철폐를 안 되는 이유가 규제를 감시하는 데가 협회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음 기회에 말씀하신 협회나 이런 단체들 관련한 것, 그다음에 이제 지원기관이 사실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갑질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 사실은 지원해준다 해서 정부 자금을 70% 80% 지원해주고 이제 자부담을 20% 이렇게 하라 하는데 사실 초기에 이제 창업가들은 그 자금조차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냥 지원하지 말고 융자해라. 융자를 하는데 실패를 하면은 그 실패의 성실도에 따라서 감면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융자가 아니고 자부담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부담돼서 오히려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관리기관에서 가져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구가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100% 유지하죠. 지금 SK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SK에서는 선정이 되면은 2천만 원은 그냥 묻지도 안 하고 그냥 주고, 그다음에 한 1억 5천, 2억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데, 성공을 하면 받게 합니다. 성공하면 반드시 받도록 하고, 실패를 하면은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정부에서도 좀 도입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한테서 받는 돈 자체가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펀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공정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죽은 경제가 한 50% 정도가 죽은 경제입니다. 지금 상위 10% 이상이 가져가시는 비용이 한 50% 된다면 그분들은 가져간 비용이 한 10%를 채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경제 순환의 서클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묻어집니다. 묻어가지고 물 속에 처박혀 있는 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는 부채를 만들어가지고 벌리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정말로 공정한, 그리고 소득의 제국의 소득의 균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제도를 좀 과감하게 좀 도입해 주셔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주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얼마나 좋은 얘기가 많이 있을지 저도 그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다 답변하자면은 이제 좀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2분 정도 말씀 더 듣고 좀 총괄적으로. 네. 예, 우리 저 제도전 협회 유희숙 회장님. 중소기업청 산하의 한국제도전 중소기업 협회장을 맡고 있는 유희숙이라고 합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분 후보님께서 아까 공정사회를 주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들은 죄를 지고 사면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면 고의가 아니었어도, 그리고 자기 잘못이 아니었어도 빚을 갚을 방법은 열어두지 않으면서 최장 15년까지 신용사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했던 분들의 신용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좀 차별화시켜서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 제도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나 부처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국세청, 감사원까지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전 산업위원회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IMF 때, 그리고 벤처분 때, 키코 사태 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에 문제가 됐던 기업 CEO분들이 현재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사회화된 규범들이 적용이 지금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이걸 해결을 못하고,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난감해하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전용 특화된 부처에서 사례별로 이거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전 상임위원회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분들의 연령이 다 지금 현재 부동층 50대들입니다. 두 분들이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까지 그 기업 대표분들의 연대보증 금지 법안은 발의가 됐는데 아직까지 법제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의 두 분 후보님들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실행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년 공약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대선 주자로서 기업 대표 연대보증 금지 법안 통과시키겠다. 그거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공평성의 문제라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돈을 끝까지 벌게 해서 끝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길을 모르면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도 만들어서 길을 잘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데, 지금 저희는 새로운 기업가들이 얼마나 미지의 길과 모르는 길을 대척자들 오시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막게 한다고 걸어서 가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기업과 다르게 중소기업은 자금과 조직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을 하는데 왜 맨날 신용을 먼저 못 씁니까? 기업을 하게 하려면 그 기업의 아이템이 뭐고 어떻게 사업을 잘할 수 있는가 굉장히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이런 안목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런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것처럼 내보수금지법을 발의가 돼야 되고,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정말 중소기업이 부족하지만 잘할 수 있는 길들, 협업, 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주셔서 실행력 있게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 네. 저쪽에 마이크 좀. 먼저 하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능률협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자리 창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그동안에 55년 동안 기업 컨설팅 교육을 이루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 17년 전부터 대한민국 없는 직업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한 25개 직업을 개발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맡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 맞추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정기획에서 오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시고 하나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처음부터 뭔가 좀 정리가 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자리를 보니까 체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 안철수 대표님 같은 경우도 법인세를 냈던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누적을 보면 최소 몇백억, 몇천억 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기업을 하시다가 법인세를 수백억, 수천억 내는데 내가 기억하다가 보도가 났어. 우리가 하다못해 비행기를 타다가 말리지가 추측이 되고 빵 튀다가 빵을 먹어도 추측이 되는데 이 수백억, 수천억 낸 이 기업들, CEO분들이 부도나고 망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냈던 이 공적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리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는 그동안 당신이 우리 국가와 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기반에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당신의 말리 점수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이든 500억이든 이게 뭐 몇십억이든 간에 그걸 점수를 하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과거에 실패하기 전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인정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능률협회가 한 1,000개 회원사가 있는데 어느 날 보도 나서 그 시도분들이 만나지 못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나머지 이제 일자리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 우리는 어릴 때 국민교육 현장을 배웠습니다.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배워라. 정말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멘트거든요. 그래서 학기전도 만들고 그게 많은 공룡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썼습니다만 이게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학교 내에 전교조라고 있다는 이유로 제가 아이디어 냈던 준교사제도, 진로와 지도, 국민의 자아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저마다 타오르는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이 빠져버리고 국어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진로지도 배워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이 현실은 빨리 바뀌게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원래 400조 가까이 되는 전체 우리 국민 예산 중에서 일자리 대신 사는 예산이 엄청난 그 문제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집행하는 전문가가 없다는 아이러니한 이 문제. 고용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르게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책들이 정말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아까 그 말리 제도와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된 많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고 또 어릴 때부터 직업교육,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전개됐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가치에서 그런 어떤 정책에 좀 반드시 좀 반영해서. 네, 고맙습니다. 네, 저쪽에 아까 발언 신청하신 분, 저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요지만 간략하게. 눈이 나빠서 안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우조선 해양에서 하청업체를 운영했던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실패 사례를 계속해서 좀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자 약자에 대한 사례인데요. 현재 조선기업의 구조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대우조선의 하청업체는 바닥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아주 후진적인 원하청 관계에 관리를 하고 있는 대우조선의 그 원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도 되지 않는 봉사자들을 지급하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몇 개월 후에 지급받게 하고 대표들은 대당 사건에 휘말려서 범법자나 파산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대우조선 측은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다른 하청업체로 고용 승계를 시키고 대표자들이 내쫓고 있습니다. 예, 딱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정위에 제소를 하고 있는데요. 8개월 동안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조사권 수사권을 부여하실 생각은 있습니다. 또한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처럼 피해를 본 업체에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주실 수 있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저희가 일단 지금 그 많은 건의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이 후보님들이 소화불량에 걸리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고 안 후보님 먼저 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들 다 세보면 한 12개 정도 됩니다. 근데 뭐 다 드릴 시간적인 여유는 없어서 한 분당 하나 정도씩만 4개 정도만 제가 더 답을 드리고 또 이재명 시장님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답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기업가 정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업가 정신 교육 초등학교 때부터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대학교 교양과정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업가 정신 교육이 경영학 교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들 착각합니다. 기업가 정신하면 경영자 마인드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련의 활동들이 사실은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는 지금까지처럼 암기 위주로 그리고 그 산업화 인재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미지의 세계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적합한 교육이다. 이것은 확대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 교육입니다. 창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초중고 12년 학제를 바꾸자고 주장했고, 그리고 그렇게 형식 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의 교육을 기업가 정신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독서 교육, 토론 교육 등을 통해서 이제 창의 교육으로 바꾸자라고 지금 이미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연대보증제 폐지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연대보증제 폐지돼야 됩니다. 연대보증제 때문에 사실은 한 번 실패한 사람이 재도전 기회 가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일단은 다들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경영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잘 안 될 때 주주들을 불러서 다들 회사 정리하는 동의를 받고 그 절차를 밟으면 주식회사가 뭡니까? 원래 자기가 투자한 만큼 유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만 사실은 손해를 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도전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처럼 투자받아서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얻어서 기업을 하게 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빚을 얻다 보니까 담보를 요구하게 되고, 담보가 있으면 사업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도 처음에 담보가 없다 보니 대표이사가 신용보증, 개인보증을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망하게 될 때 주주들 다 불러서 동의를 받고 실리콘밸리처럼 똑같이 정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회사의 빚이 100% 개인 빚이 되면서 이제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다시는 이제 그 재도전할 수 없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정부에서 이해가 있으면 이거는 저는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일자리 예산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각 정치인들마다 일자리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나 철학적인 차이가 이번에 보니까 꽤 크다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자리 만드는 주체가 정부고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쪽은 공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나 정치가 아니라 민간과 기업입니다. 민간과 기업이 스스로 노력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게 하고 정부나 정치에서 해야 되는 일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이 정치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 3가지는 교육을 제대로 개혁해서 창의적인 인재들을 기르고 과학기술 제대로 투자해서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력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 3가지 기반만 있으면 인재와 과학기술과 그리고 영어 표현으로 레벨 플레잉 그라운드가 이제 주어지게 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민간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공무원들도 이제는 다음 정부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제소 부분 말씀하셨는데 마침 제가 오늘 오전에 이 부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 권한이 혁신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 계기가 제가 독일 가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공정위원회를 방문하려 했더니 경제부처가 있는 베를린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본이라는 도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멀리 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정위의 역할은 경제부처를 감시하고 이제 고발하는 준사법기관인데 같은 도시에서 계속 얼굴 보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멀리 떨어져서 얼굴 안 보는 곳에서 일을 한답니다. 저는 그거 보고 정말 절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나라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부처의 한 부처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경제부처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아니라. 그리고 이번에 세종시로 경제부처가 옮겨갈 때 정말로 사이좋게 아무 생각 없이 같이 갔습니다. 이것부터 제대로 바뀌어야 제대로 공정한 경제 구조가 설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강화, 독립성 강화, 그리고 투명성 강화, 그건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공약들을 오늘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네. 처음 시작했던 그 주제에 마찬가지로 공정한 시장, 평평한 운동장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사조 하나만 붙이자면 저는 이제 그 박영수 특검이 정말로 열심히 그 휴일도 없이 일했잖아요. 그래서 크게 그 박수를 보내고 했습니다만은 딱 한 번 제가 실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경제냐 정의냐 고민을 하다가 정의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의를 바로 세워야지,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지 사실은 경제가 사는 건데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 특검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했었다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 네. 또 경제인 출신이시기도 하고 벤처 기업으로 또 대성공을 하신 정치인이셔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고 또 좋은 대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다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할 게 없어서. 네. 저는 이제 이 말씀하신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군수 산업을 좀 민간 산업과 뭔가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장병이 제대할 때. 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장비, 무기, 전투 전문 요원 10만 모병. 어차피 군대 가는데
청년 일자리도 만들 겸 군의 전투력도 올릴 겸 해서 이 무기 장비 전문 요원들을 3년 내지 5년 본인 희망에 따라서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민과 군 간에 전에는 기술이 분리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걸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민이 군 기술을, 군이 민의 기술을 같이 쓰는 이런 공용 시대로 지금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병대는 전문 무기 장비 전문 요원들을 사실 전문가로 양성을 해야 되니까 군도 양성을 하는데, 그게 이제 민간의 소위 군수 산업 또는 기술 개발에 접합될 수 있게 하면 아마도 좀 자연스럽게 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또 교육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복무기간 복무와 또 민간의 소위 군수 관련 산업이 좀 지원을 해주면 아마 같이 협업이 좀 상당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갖고는 있습니다. 하나 더 이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지원을 하는데 빌려주니까 이게 빚쟁이 되지 않냐.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선도투자금융공사는 투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빌려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야 잘 되면 그것은 뭐 몇 배, 몇십 배 회수하고, 또 잘못되면 날리고. 이게 원래 투자가 원래 그런 거니까. 원금 보장 투자 원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건 투자가 아니죠. 뭐 일종의 갈치인데, 정부 영역에서부터 좀 이렇게 단순한 금융 지원 또는 대출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익을 분담하는 투자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실패한 기업들이 다시 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또 새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희숙 그 회장님께서 제가 정말로 공감하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왜 강자들은 다 사면 되는데 약자들은 사면이 안 되냐? 강자들이 실제로 사면 되죠. 뭐 형사적으로 사면 되지만, 예를 들면 대규모 소위 공적 자금 뭐 이런 걸로 기업을 구제해도 이 중소기업은 대상이 거의 안 돼요, 그죠? 주로는 대기업들. 그래서 이런 정책이 좀 강자들 중심이 아니라 약자들 다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도전을 위한 사면위원회, 제도적 사면위원회, 뭐 이 말씀하셨는데 공감하고요. 투자 영역에서 연대보증은 공통으로 다 없애면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있는데 안 하게 하려는 게 정말로 어렵죠. 그래서 아예 금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드려도 그렇고 해서 아까 능률협회 말씀에 고용, 실업, 뭐 취업 뭐 이런 관련 예산이 한 20조 가까이 되죠. 20조 가까이 되는데 어디서 뭘 하고 쓰는지 다 모르는 거죠.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문적인 분석과 관리가 필요하다,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저도 공감합니다. 대우조선 관련된 얘기는 이 하청업체 또는 뭐 구조조정 당하는 노동자들 문제, 또 그 연관 기업들 문제 워낙 복잡해서 정부가 하는 정책도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배제된 영역은 더 황당하지만 사실 포함돼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영역들도 제가 보기에 거의 대책이 없어 보여요. 근데 거기서도 아예 배제되고 있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조선 또는 뭐 해운 이쪽이 만약에 기업의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국민 경제와 고용 확대 또는 고용 유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더라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지금까지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도 그렇고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이 소수의 그 기업 자체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뭐 관련 기업들이나 하청 기업, 납품 기업들 또는 뭐 소속된 노동자들 여기가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 와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반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은 드리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후보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깊이가 있어서 참 준비가 많이 되신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시간이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 처음에 말씀해 주신 분,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규제,
그 협회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기득권자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막상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갑질하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현장에서 진짜 느끼는 중요한 얘기들이 거기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다 못 다루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달을 해주시면 저도 이분들한테 그렇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나서 뭐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한두 분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분 있으면은 신청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는데 공정중에 늦게 오신 의원님 인사시키는 거, 네? 공정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기업청이 아니고 도로 승격해서 장관 대통령 직속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승진공은 없애버리고 없애버려야죠. 그리고 시중은행에 인건비나 이런 것만 지원해도 전국의 그 건물비, 인건비 유지하고 그 돈만 아껴도 이제 다니다 보면 느끼는 것은 한국에서는 기업이 이 소상공인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운이 좋거나 처리가 깨끗하게 또 수익금 도덕 수출을 해서 만들거나, 내가 뼛속 깊이 느낀 것은 성인 문제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혹시 요 앞자리에 앉은 분들만 말씀하셨는데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기업인들 중에서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에서 밥선내탑이라는 주노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15년 전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부임해서 5년 동안 거친 다음에 작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게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대재도전 기업에 대해서 대권 주자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건의사항을 잠깐 갖고 왔는데, 준비해 놓으신 내용이 그대로만 시행해 주시면은 실패를 본받아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여기 가져온 다 건의사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요새 너무 힘듭니다. 주문도 매일매일 떨어지고 중국, 미국, 나서서 일본 다 우리나라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의 기업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당이 집권을 하느냐, 정권을 탈취하느냐엔 관심이 없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똑바로 나라를 선이 굵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면 어느 당이든 누구든 찍어서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일단 정치적인 말씀을 드려온 건 아닌데요. 너무 많이 제도적인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거에도 DJP 연합이라고 다른 분들이 서로 원수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분들과도 국민이 원한다면 연합을 해서 새로운 경제 활력을 모색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비슷하고 하시는데, 저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나라 편안하게 바른 생각 가지신 분들이 조금 협치를 해가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열심히 일해서 세계 나가서 돈 벌을 수 있게 이런 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보다 한 걸음 더 나가시네요. 저는 이 두 분이 나중에 대선 본선에서 둘이 서로 칭찬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예 두 분이 같이 손잡고 함께 정치를 하라, 뭐 공동정부나 연정을 하라, 이제 아마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공동정부 해야죠.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네네. 저 안철수 후보님하고 같이 손잡고. 안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손잡고 협치하시겠습니까? 같이 본선에서 경쟁하면 그거야말로 좀 미래를 위한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경쟁이 끝나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둘이 그때 이제 뭐 여야로 갈라서서 싸우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그 공통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좀 손잡고 당은 다를지라도 같이 하라는 게 요즘 또 많은 국민들이 그 요즘은 협치 시대다 저 이정미 재판관이 또 그 결정문 낭독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함께 가야죠. 저는 야권의 국민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한 길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네. 그런 의미에서 두 분 저 악수 한번 하시겠습니까? 제가 저 증인이 되고 증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래 안 했어. 우리 그런 사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공정한 경제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하는 그 국민들의 간절한 심정이 오늘 또 이 두 후보님들이 참 공감이 가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뭐 정치적 경쟁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힘을 모아서 반드시, 왜냐하면 또 이게 기득권이라고 하는 어려운 장벽을 넘어야 되니까 힘을 합쳐서 꼭 이런 비전을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담았던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 예정된 시간이 초과돼 가지고요. 제가 지금 쪽지를 막 받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라 이런 것이었으니까 마지막 그 마무리 인사 말씀 30초씩만 듣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예,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상속받은 사람보다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성공받고 인정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 만들기 위해서 제 모든 것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드릴 말씀이 미리 하는 바람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사회. 대한민국의 소위 뭐 몇 대 부자를 조사해 보니까 80% 이상이 다 물려받은 사람들이더라. 또 우리나라보다 더 사회적 격차가 크다고 하는 미국 사회를 보면 반대로 80% 이상이 다 자수성가한 사회더라라고 하는 통계들을 제가 봤습니다. 물려받은 유산으로 그야말로 그 맨발로 시작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언제나 성공하고 있으면 그 사회는 역동성이 떨어져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사라지게 만들죠. 그런 사회적으로도 그 국가 전체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가 됩니다. 그야말로 물려받은 유산보다는 그 각자의 능력과 또 노력 정도에 따라서 평가받는 그런 기회가 넘치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보고 무슨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하는데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그 기득권의 횡포를 막는 것, 재벌 개혁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약자들이 또 힘차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크고 또 한번 실패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자산 삼아서 더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고 하는 그것이 또 다른 더 중요한 경제민주화의 내용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고요.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좋은 생각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돼서 정말로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 흐뭇하고, 오늘 참여해 주신 두 분 후보님들, 행사 준비해 주신 그 협회 관계자들, 참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그 모든 청중들, 그리고 취재하느라고 고생하시는 언론인들 모두 감사드리고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이 일정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앞에 나와서 그냥 한 번에 기념 촬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자,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오셨어요. 네. 파이팅 하세요. 예.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예, 사진 해주시고요. 자,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안철수, 이재명, 안철수, 화이팅! 화이팅! 다시 한번. 안철수, 이재명, 안철수,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